안녕하세요, 최 박사입니다. 오늘 중국 도자기에 대해서 또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조금 기물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방식을 바꿔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섣불리 A다 B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이 개인적인 판단이 마치 객관적인 판단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올리는데 많은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같이 서로 공유하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다. 내가 알고 있는 선은 이것까지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제가 그냥 여기저기 찾아보고 듣고 보고 해서 알게 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말씀이 100%다 진실이다라고는 생각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물들을 설명하는데 장황하게 여러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물 하나만 가지고도 1시간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2시간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기물에 대해서 오랜 설명이 필요한데 이것저것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기물 한 가지 종류 기물씩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생각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거나 제가 설명을 드린다라기보다도 제가 보고 있고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다시 전달해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전부 다 따로 다 인쇄를 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자료들입니다. 이제 고전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취합해서 나온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는 것 일단 그것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도자기는 바로 이겁니다. 자, 잠깐 보실까요? 네, 오늘 기물들은 바로 자, 오늘은 이렇게 이 하나, 둘, 셋, 넷. 자, 당삼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삼채, 당나라 때 나온 세 가지 색채의 도자기를 당삼채라고 합니다. 당나라의 어떤 그런 나라적 특징, 문화적 특징을 먼저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접근을 할 때 바로 도자기부터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나라 그러면 당삼채는 당나라의 특징, 원청화는 원나라의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송대 송대 도자기, 고도자라고 하죠. 이런 도자기의 특징. 그러면 송나라의 어떤 그러한 문화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당나라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삼국시대 때 신라가 김춘추가 당에 가서 요청을 하죠. 원래는 이제 백제가 계속해서 침범을 하고 대야성 등 신라 40여 개의 성이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개백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40여 개의 성을 점령당하면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 압박을 풀어보고자 고구려로 갑니다. 그때 당시 고구려는 대망리지에 연개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을 찾아가서 연개소문에게
함께 힘을 합해서 백제를 좀 몰아내자라는 말을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한강유역을 다시 되돌려주는 조건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결정을 쉽게 본인 혼자서 내릴 수 없다라고 해서 감옥에 갇히고 또 기지를 발휘해서 거기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당나라로 건너가게 됩니다. 당나라로 건너가서 당나라에게 협조를 하지요. 그러면서 대동강에서부터 원산만까지 그 이북 지역을 당에게 주기로 하고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게 나당연합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는 같이 힘을 합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서 세력과 남북 세력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어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수나라, 당나라, 신라가 동서 세력으로 균형을 잡고 있고 돌궐, 고구려, 백제 외에 이렇게 해서 남북 세력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잡다한 이야기를 늘어놓은 이유는 우리의 삼국시대가 바로 이 당나라가 있었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당나라의 문화적 특징은 뭐냐? 당나라는 굉장히 귀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문화가 굉장히 귀족스럽고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어떤 그러한 문화들. 그 다음에 당나라의 또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당나라의 문화는 국제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서역과의 교류를 했었지요. 서역과 죄송합니다. 잠깐 좀 끊겼습니다. 전화가 들어와서. 근데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당나라는 굉장히 귀족적이고 국제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서역과 교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나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나라 때 한 고조가 한을 초한지에서 그 한을 통일을 하고 그 이후에 이 한무제 때 장건을 통해서 이렇게 흉노족을 정벌하려고 장건을 보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비단길이 개척이 됩니다. 그걸 이제 실크로드라고 하죠. 그로 인해서 서역에 있는 문화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역 이렇게 말하면 서역이 어디냐 그러면 인도, 페르시아 이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페르시아 그러면 이란, 이라크 이쪽 서남아시아 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의 상인들이 이제 비단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이 비단길을 통해서 인도에 있는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지게 되고 이 중국으로 전해진 불교가 다시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당나라는 이 비단길을 통해서 서역의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나라는 굉장히 활발한 다른 나라들과 어떤 그런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당삼체 또 당나라 문화에도 바로 이런 그런 서역, 그다음에 서양인들의 어떤 그러한 모습이 담겨 있는 그러한 문화재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잡다한 배경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이제 당삼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그 전까지는 우리가 도기와 자기로 구분을 했었지요. 비교적 900도 정도 온도에서 구워내는 것을 도기, 다음에 이제 1000도, 1100도가 넘어가서 유약을 바르고 거기에 구워지면 이제 자기가 되는 거죠. 자, 먼저 당삼체는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러한 제작 그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약 발라서 구워내는 그런 형태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 과정으로 변화하게 되죠. 그렇다면 먼저 언제부터 당삼체가 인기가 있었느냐? 당삼체가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인기가 있었던 그러한 도자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삼체를 도자기로 할 것인지 도기로 할 것인지 자기로 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일단은 글쎄요, 아마 도자기, 그래도 단단한 어떤 그러한 표면 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도자기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1984년도에
이제 그 중국에서 당삼체가 이제 발견이 되고, 이 처음에는 이 중국 사람들은 부장품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부장품이라는 것은 무덤 속에 나오는 것을 이제 부장품이라고 하거든요. 무덤에 함께 묻었던 것을 다시 꺼내서 내면, 좀 불길하다고 해서 이 무덤에서 발굴된 이런 당삼체들을 굉장히 헐값에 그냥 길에다 내다 놓고 전부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제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전부 다 내다 놓고 하나하나 전부 다 팔고 전부 다 필요 없게 돼버린 어떤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국제 경매에서 한번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되지요. 그러면서 당삼체가 한번 빵 터집니다. 야, 이거 굉장히 좋은 기물이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것을 전부 다 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봐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당삼체는 1984년 가을 중국의 고고학자들이 섬서성 동천의 당삼체 요지와 인근의 삼체 요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기타 자료를 참고해서 삼체의 생산 과정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로써 알게 된 것이 당삼체는 적어도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재료를 처음에 준비하고 유약을 배합하고 성형을 하고 초벌구이를 합니다. 당삼체는 바로 이렇게 색을 칠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초벌구이를 하고 그 뒤에 세 가지 색을 이렇게 시유를 하는 겁니다. 시유하는 방법도 뿌리는 방법, 다음에 바르는 방법,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담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따로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재벌구이를 하는 그런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하다라고 합니다. 초벌구이가 일반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은 1100도랍니다. 1100도. 그 다음에 그 위에 시유하는 것이 낙, 석영, 다음에 산화동, 산화철, 산화망간, 산화코발트, 광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벌구이한 기물을 수정하거나 문양을 첨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그는 방법, 이걸 침융법이라고 하죠. 담그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점획법, 점을 찍어서 나타내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점획법, 다음에 평행대법이라고 해서 색을 칠하는 방법. 자, 요렇게 나눠지고, 이제 도세법이라고 해서 평행도법은 평행으로, 도세법은 붓으로 이렇게 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다시 구워냅니다. 다시 구워내서 이제 900도 정도씩, 그러니까 1100도로 한번 초벌구이를 해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삼체의 색을 가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900도로 다시 구워냅니다. 그러니까 두 번씩 구워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고온에서 유약이 이거 진탕함으로 말미암아 유색에 물과 우유가 섞이 듯한 융합 현상이 출현하거나 또는 아래로 흘러내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삼체가 그런 효과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기물들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흘러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유된 부분에 이렇게 다 흘러내리게 되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흘러내리게 됩니다. 자, 이 말도 여기에 흘러내려서 있지요. 그 다음에 이쪽 봐보면 이렇게 전부 다 흘러내린 자국들이 보입니다. 자, 마찬가지지요. 심지어 이 끝에 맺혀 있고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자, 이 당삼체의 효과입니다. 다음에 물과 우유가 섞이듯이 보면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보통 이 당삼체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먼저 이 납성분이 70% 이상입니다. 이 유약 성분 중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납은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납이 이렇게 산화 현상들처럼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합리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납성분에서. 그래서 빛에 잘 비춰보면 그 낙에서 보는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그 자갯빛이라고 하죠. 통영 자개 안쪽에 비치는 이제 그런 빛깔들이 이렇게 빛에 비춰봤을 때 나타나는 그런 그런 현상들이 이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이걸 전부 다 읽어드리거나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데, 자, 먼저 제작 기간 760년입니다. 당산체는 당고종 말기 760년 때부터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초기고 하한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만들어졌는지 하한선은 알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저기 뭐 12지신, 뭐 천왕용, 무사용, 뭐 진묘용,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삼체 낙타의 체형은 자 저에서 고로 발전하고 다시 고에서 저로 향하는 변화 과정을 겪으며 8세기 초 중종의 체형이 가장 크며 이전이나 이후에는 조금 왜소했다. 그러니까 8세기 초, 7세기 말은 좀 이렇게 좀 작은 어떤 그런 낙타, 그 다음에 좀 큰 낙타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은 이제 중종 때 이제 나타났다. 그 다음에 이제 삼체 여인용,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삼체라고 하고, 이거 미인이라고 하고 여인이라고 하는데 좀 풍만합니다. 얼굴에 이렇게 후덕하게 살도 있고 풍만하죠. 자, 초기에는 청초한 모습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좀 얍상한 어떤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후기로 넘어가면서 저렇게 풍만한 여인상으로 이제 변화했다라는 거죠. 다음에 인신마족이라고 합니다. 위는 저기 사람이고 하반신은 말인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측전무후 시기 때 동물의 몸뚱이에 새 날개를 달고 짐승의 발굽에 수면과 인면 등 두 종류가 출현했다. 그 다음에 무사용은 초당의 조용으로 측전무후 시기에 불교 천왕용이 출현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불교, 이게 이제 측전무후 시기 때 이제 등장하는 불교식이 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베개, 뭐 다음에 그릇,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말 같은 것도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출토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태토의 색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서안, 낙양, 뭐 이쪽에서 많이 출토가 됐다라고 하지요. 서안, 낙양, 양주, 뭐 이쪽. 그래서 태토의 유약과 조형의 특징은 모두 다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태토는 자, 섬서, 서안과 하남, 낙양, 당삼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나옵니다. 섬서 삼체는 태토가 비교적 굵고 성글며 그 가운데 홍색 태토의 사용기간이 비교적 길어 출토된 삼체 기물 가운데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남에서 출토된 삼체 기물은 태토가 비교적 치밀하며 홍색 태토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보시면 이거는 약간의 붉은색, 홍색 태토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붉은 계열이 드러나고 있고요. 자, 이거는 붉은 계열이 아니라 이건 약간의 어떤 그런 백색 계열이 더 많이 보입니다. 카메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보지만 실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기간이 비교적, 이런 태토의 사용기간은 비교적 길답니다. 그래서 출토된 삼체 기물 가운데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남에서 출토된 삼체 기물은 비교적 치밀하고 홍색 태토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에 유체. 서삼체의 유색은 맑고 우아하며 유리질감이 약하고 담록, 담황, 갈색으로 장식한 것이 비교적 많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 삼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약의 흘러내림 현상을 비교적 잘 통제하고 일부 문양은 비단천 문양을 모방해서 장식했다. 조형을 무시하고 대범하게 색채했다.
여인용은 주로 풍만하게, 남자용은 키가 작고, 무사용은 체격이 건장하고, 목이 짧고 허리가 굵다. 하남 산채의 여인용은 날렵하며 남자용은 투실투실하다 라고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서안 삼채의 정교함에는 섬서에서만 출토되고, 하남 삼채의 조형은 서안 삼채의 정교함에 미치지 못하고 관유와 민요의 구별과 유사한 감이 있다. 그래서 하남 삼채는 조금 떨어지고 서안 삼채, 여기가 바로 관요급 어떤 그러한 삼채작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섬서 삼채 같은 경우는 날소법, 주물러서 만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복은 단독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의복을 따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어떻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어깨 부분이, 팔 부분이 옷이 이렇게 쭉 절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따로 제작되어서 만들어지고 붙여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게 당삼채가 여기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당삼채는 아주 유명한 방품을 만드는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거의 이 사람이 만든 당삼채가 거의 대부분 유통되고 널리 퍼져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한번 여기 한번 내용을 한번 쭉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말에 따르면 당삼채 모조품을 제작할 때 반드시 하남과 서안은 무덤 흙을 가져오고 진품 가운데에서 명품을 선택해서 본을 떠서 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모 성형이라고 합니다. 본을 뜹니다. 이 모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 모형이 있으면 이 모형을 그대로 본을 뜹니다. 중국에서는 이렇게 본을 떠서 많이 하죠. 본을 떠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탭토를 밀어 넣어서 그걸로 똑같은 걸 계속 찍어내는 어떤 그런 방식이지요. 그런데 본을 뜨고 그 다음에 데칼로 얼굴을 약간씩 다르게, 그러니까 원래 당삼채는 똑같은 기형이 없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기형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죠. 약간씩 다르게 수정하거나 마르 자세를 약간 변형한답니다. 작은 가마를 설치하고 조성해서 다시 토수 흙에 얼룩을 입히는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고묘, 발음도 좀 꼬입니다. 고묘의 흙을 이용을 해서 뿌리고 용수채를 삶은 물을 칠해서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출토된 당삼채와 유사하게 만든다라고 하지요. 다 식지 않은 복제품을 흙에 백반을 섞어 칠하기도 하고, 이러면 오랫동안 변질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당시 북경의 광안문 밖에는 수십 호 위조 공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동서페루에 있었던 정씨의 모방품이 가장 우수했다라고 합니다. 1920년대 초 북경에 나타난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삼채 모조품은 대부분 정씨라는 사람입니다. 정씨와 그 제자들 손에서 나왔다. 이보다 조금 빠른 시기에 존재했던 모조 고수는 곡씨랍니다. 민국 10년, 그래서 1921년 이전의 시장에 나타난 비교적 완전한 삼채 도기 가운데 곡씨의 작품이 많다라고 하죠. 가장 유명한 담상채 위조 고수로는 이환장을 꼽을 수 있답니다. 1892년부터 1965년까지 있었던 사람인데, 유리창의 운송각이라는 골동품상의 맏아들이었답니다. 이환장은 청년 시절 전문적으로 낙양 등지에 가서 당삼채를 구입해서 삼채의 특징에 대해 숙지한 이후에 연구를 거듭해서 모방하고 당삼채의 기법을 완전히 장악했다. 작년이 되었을 때 그간 갈고 닦은 조예가 이미 화경에 도달해서 그의 손을 거쳐 수리되거나 복제된 삼채 기물은 조금도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일생 동안 수리한 당삼채
천여 개를 헤아리기가 어렵다. 복제한 제품의 구체적인 숫자는 알기 어렵다. 라고 합니다. 최근 몇십 년 동안 서안과 낙양의 박물관 및 일부 도자기 공장에서도 당삼체를 복제했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고대의 제품을 모방해서 출토된 삼체의 공예에 따라 여러 개가 이제 복제가 됐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당삼체는 원래 이렇게 굉장히 이제 비싼 값에 한번 거래가 되고 나서 서양이나 유럽 사람들의 어떤 그런 기호에 맞아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이 부장품, 이 출토품들을 복제해서 비싼 값에 팔아넘기기 시작하지요. 유럽에 있다고 그게 전부 다 진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묘에서 출토된 것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묻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고묘 출토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속이는지 이제 문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북경의 도공들이 섬서와 하나무, 고분의 황토를 운반해 와서 모조품을 제작하고, 몰입애들 협작군이라고 하죠. 이러한 모조품을 상자에 담아 서안과 낙양으로 다시 운반하고 고묘에 묻어두었다가 적당한 기회를 보아 구미와 일본의 박물관 관계자 및 소장가들을 동반해서 서안과 낙양으로 가서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허장성세를 부리며 라고 나와 있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고묘에서 삼체기물을 발견하도록 하고, 수당의 고분에서 직접 꺼내는 과정을 거친 삼체기물은 사람들의 의심을 거두게 하고, 묻었다가 파기를 수없이 반복한답니다. 한 번 파내죠. 그럼 또 다른 기물을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불러들여서 또 파낸다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구미, 일본 등 박물관으로 흘러들어갔다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명가의 소장품, 좋은 집에 있었던 소장품들은 이러기도 합니다. 이제 명가의 소장품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짜로 만들어낸 것들을 이 아주 유명한 가문이나 좋은 가문에 이제 가짜 동삼체를 이제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 있는 귀한 물품을 사내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박물관으로 이제 팔아넘기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토된 당삼체는 장기간에 걸쳐 물과 토양의 침식을 받고 도굴꾼의 파괴를 당해서 10중 8구 파손되거나 완전되지 않다. 이러한 파손품을 진품의 일부로 수리하거나 손상 부위에 끼워 맞추거나 혹은 한점을 이용해서 소형의 가마에서 제작한 제품은 진위 감별이 쉽지 않다. 자, 이게 뭐냐면 깨어진 일부 당삼체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대로 도자기를 다시 만들어서 빚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어낸다라는 거지요. 자, 감쪽같이 똑같이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 고묘 출토 이런 거. 그럼 당삼체의 가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전까지는 단생류 도기는 존재하지 않던, 단생류 도기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어떤 그러한 예술적인 가치가 있었습니다. 삼체 도자기에서는. 기형에는 인물과 말, 낙타 등이 가장 유명하고, 삼체만은 머리가 작고 목이 길고, 자, 당삼체 말의 특징입니다. 머리가 작고 목이 길어야 됩니다. 기형이 틀렸지요. 목이 짧고 굵지요. 자, 백삼체와 흑삼체가 가장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백삼체와 흑삼체. 자, 백색이 들어가고 흑색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 가장 귀하다. 황, 녹, 갈 위주의 삼마체는 비교적 가치가 떨어진다. 황색, 녹색, 갈색. 갈색, 녹색, 황색인 것 같습니다. 좀 가치가 좀 떨어진다라는 것 같죠.
자, 일단,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당삼체의 진위 감정. 감정에는 두 방면이 포함되는데 하나는 진위 감정이고 하나는 진품 감정이다. 진품 감정은 진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요지와 제작 시기를 연구한 것이다. 출토 자료와 한계로 말미암아 당삼체의 진위와 제작 및 제작 시기에 대한 확정은 모호하다랍니다. 그러니까 당삼체는 이거다 저거다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진품과 가짜, 진짜인 듯한 가짜는 감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당삼체의 요지가 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태토와 유색, 조형 및 품격 자체가 서로 달라 감정할 때 진가를 뒤바뀔 가능성도 존재한다. 민국 시기와 80년대 이후 모조품은 태토와 유약 형태, 신은 등의 여러 가지 방면 종합해서 고려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삼체 기물을 하나 손에 넣은 다음 어떻게 감정해야 좋을까? 먼저 태토.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자, 태토가 자기태인지 강태인지 연질인지 백색인지 소리가 맑게 나고, 자, 맑게 나고 둔탁하게 나고.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약간 맑은 개념이고 탁한 소리가 나죠.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모조품의 태질은 곱고 결백하거나 혹은 회색을 띠며 경도가 높고 노태철을 물속에 담그면 토백색을 나타내는 동시에 일종의 그름 냄새와 유산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다 기물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80년대 이후 모조품은 자기태, 그래서 곱고 부드러우며 일부 제품엔 석고와 시멘트를 혼합해서 만들어진 결백하거나 약간 회색을 띈다. 진유층이 두껍고 광택이 부드럽고 유색이 착 가라앉아야 됩니다. 유색이 반짝반짝 빛나면 안 됩니다. 유색이 한번 죽어야 되죠. 그래서 당삼체에는 물에 의한 침식으로 인해서 산성된 은유, 즉 은화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죠. 물을 묻히면 아름다운 광택이 나지만 건조된 뒤에는 은백색의 조각이 드러난다. 민국 초 80년대 이후 모조품은 반짝반짝 빅렬이 크고 일정하지 않으며 빅렬 사방이 위로 들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나중에 이게 쭉 뒤에 가서 뭐 당삼체에 대한 뭐 내용들이 더 있는데, 이제 기물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기물들을 직접 보면서 자, 이것은 어떤 현상이고 이거는 뭐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당삼체는 제 유튜버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 분입니다. 이제 저 통화를 했었는데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게 웬 거냐라고 했더니 그냥 한번 선물로 보여드리고 이 당삼체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당신보다는 내가 좀 더 많이 알 것 같아서 선물로 주는 거니까 비싸지 않게 낙찰 받은 거니까 한번 연구용으로 한번 써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며칠 동안 계속 봤습니다. 뭐 루페로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확인을 해봤는데, 자, 먼저 말 모형이죠. 자, 삼체 녹색과 황색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또 끊어서 가겠습니다. 삼체 녹색과, 죄송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당삼체 이것을 이제 봤을 때 아까도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목이 길고 머리가 작아야 되는데 머리는 작긴 작습니다. 머리는 작은데 목이 너무 굵습니다. 이게 좀 길어야 되는데 목이 길게 빠지고 체형이 좀 날렵하게 빠져야 되는데 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삼체 유약이 발라질 때 좀 많이 두껍게 발라져서 흘러내리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얇습니다. 그리고 빅렬이 너무 치밀합니다. 이거는 빅렬이 굉장히 치밀하게 고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 이쪽을 보고 이쪽 안쪽에 이게 은화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냐라고 이쪽 부분 말하는 겁니다. 이쪽 부분에 은화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은화 현상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쪽 꼬리 부분에 이렇게 하얗게 드러나는 이거랑은 좀 다릅니다. 은화 현상은 빅렬이 일어나서 빅렬이 싹 나면서 이쪽 부분이 이제 너무 오랜 기간 산화가 돼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얇고 가볍습니다. 안을 살펴보면 이 안쪽으로 봐보면 이 기형을 만들 때 사람이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이 기형을 제작하고 만들고 해야 되면 안쪽 기형이 굉장히 거칠어야 됩니다. 사람 손이 닿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어야 되는데 아주 매끈합니다. 아주 매끈하고 유약이 발라진 형태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 나타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합리광 같은 것을 봤을 때 얼핏 합리광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런 것은 최근에 다시 만들어지면서 납성분을 과하게 섞어서 하면 이런 현상들은 쉽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꼭 이게 진품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물은 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에서는 이거는 기형도 그렇고 모형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물에 담궈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기물은 제가 봤을 때 후대에 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 현대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 현대작은 아니고 민국 시대 말쯤에 재현된 어떤 그러한 제품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기물입니다. 이 기물은 제가 4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4만원에 낙찰을 받은 기물로 흙이, 이쪽 안쪽으로 흙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굴도 흙으로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칫솔로 다 닦았습니다. 흙 빼느라고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도 막 흙이 떨어집니다. 자, 이 기물은 아무리 찾아봐도 은화현상, 합리광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잔빅렬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물은 현대 공예품 수준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물입니다. 자, 불교용이죠. 자, 이 기물 역시 같이 이 말을 처음에 보내주셨던 유튜브 구독자님께서 이거는 부산 부산에 가면 길거리에 이렇게 쭉 노점에서 이렇게 놓고 서울의 황학동처럼 이렇게 놓고 파시는 그런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렴하게 한 2만 원 주셨다고 했나? 뭐 한 그 정도 주셨을 겁니다. 2만 원, 뭐 3만 원, 뭐 아무튼 그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저렴하게 구입한 건데 본인 이외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 좀 얼굴이 좀 무섭게 생겼죠. 그래서 이 기물은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봐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물 역시 이제 부장품으로 출토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흙이 가득 묻어 있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기물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 색이 일단 먼저 색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렇죠? 자 반짝반짝 탁한 것. 자, 두 기물을 이렇게 놓고 보면 반짝이와 탁함의 정도가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자, 이 기물은 이제 머리 쪽에 이 아주 오래된 어떤 그런 흙 자국, 때 자국이 묻어 있고 또 백색입니다. 이게 백색 삼체입니다. 몸에 이제 백색을 두르고 흑백 삼체, 흑백 갈 아니요, 저기 백청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체 흘러내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 봐보면 굉장히 좀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뭐냐, 유면을 너무 거칠게 닦았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한 거는 아닌데 너무 이쪽 백색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 말끔함이 갈류, 이 갈색과 이 청색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음화현상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빅렬이 드러나야 됩니다. 빅렬이 나타나서 사방이 이렇게 쫙 까집니다. 그러니까 거칠게 이렇게 빅렬이 이렇게 쫙 너무 햇빛에 오래 말리면 이렇게 쫙 까져서 이 비틀어지는 듯한 그런 형태를 나타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빅렬은 아주 잔빅렬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 있는데 이거 마치 오래된 기름이나 아니면 오래된 그 뭐라고 하죠? 표면이 거친 걸 봤을 때 마치 시멘트 가루로 이렇게 문질러 버린 느낌. 또 유약 위에 왠지 거친 무엇인가가 한 번 더 발라져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잘 살펴봐 보면 이 내부가 이 중간 부분을 이렇게 이어 붙였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기형의 형태라든가 뭐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은 이거는 후대에 방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것도 역시 청말 민국 아니면 1920년대 자 이쯤에서 만들어진 방품처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이런 게 진짜가 맞으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잠시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보여드릴 마지막 작품입니다. 자 당삼체 굉장히 기형이 재미있지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전체적으로 눈, 입, 목, 다음에 이 삼체에 나타나는 이쪽 사람들의 모습, 이쪽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 하얗게 나타나는 이 모습들. 자, 이게 은화현상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은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입하게 된 경위가 좀 있습니다. 한 10여 년도 훨씬 전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도자기라든가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을 때 이것을 이제 어디 가서 구입하기 힘들 때 그때 당시 이제 중고나라 거래를 좀 했습니다. 중고나라에서 당삼채, 아직도 당삼채 치면 이 기물이 올라올 겁니다. 제가 그때 당시 이거 8만 원에 샀습니다. 8만 원. 아마 8만 원이 맞을 겁니다. 아마 이 당삼채에서 네이버에서 그냥 당삼채하고 이미지 검색해 보면 이 기물이 나올 겁니다. 이 기물이 지금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때 거기에서 이제 샀는데 이거 파시는 분이 본인이 중국에 잠깐 주재원으로 있을 때 그때 골동품 상점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 끝에 이제 한 작품 선정해서 사왔다라고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받아보고 나서 이게 뭐야 그랬습니다. 이게 대체 이게 뭐지? 구분하고 보십시오. 대체 이게 뭐야? 라고 했죠. 그러면서 야 이런 것도 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저희 학원에 그냥 이렇게 던져놨습니다. 때도 묻고 먼지도 묻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더러워졌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집에 와서 이거 너무 때가 많이 묻어서 먼지가 막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막 아무렇게나 내방치하고 아이들한테 제가 당삼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할 때 이게 당삼채다라고 설명도 같이 해줬던 그런 기물이죠. 그런데 제가 이 기물을 씻었습니다. 이거 씻어도 되나 싶어서 물을 뿌려서 따뜻한 물로 샤워기로 씻었는데 정말 냄새가 정말 신기한 냄새가 났습니다. 흙 속에 오래 묻혀 있었던 그런 냄새. 석유나 뭐 이런 매캐한 냄새가 아니라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그런 아주 그 오래된 흙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 냄새가 싹 퍼집니다. 그러면서 뭐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뻐끔뻐끔 뭐 뻑뻑뻑 이렇게 물 빨아들이는 것처럼 뭐 그런 느낌도 나면서 이 위에 있었던 먼지를 씻어내니까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몰랐지요. 야 이거 왜 이렇게 깨끗해져 이거 이게 뭐야 이거 정말 가짜네. 가짜도 이런 가짜가 다 있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런 게 진품일 확률이 높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머리 색깔 있지 않습니까? 요 색깔 이게 검정색인데 이거는 맨 마지막에 다시 칠하는 겁니다. 초벌구이하고 맨 마지막에 다시 흑색으로 다시 칠해서 이렇게 하는데 요 머리도 이렇게 만져보면 지금은 이제 물 묻히면 이게 아주 새까매집니다. 새까매지는데 지금은 이렇게 희뿌연합니다. 이게 안에도 그렇고 이거는 한번 굉장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빅렬, 전체적인 은화 현상, 그다음에 뒤쪽에 산화된 모습, 밑굽 태토, 바닥, 자 이렇게 나타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오리지널의 냄새는 조금 납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것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다 방품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괜찮게 의심해 볼 만한 것은 자 이거 모조품으로 다시 방품으로 다시 만들어졌다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방품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유면에 나타나는 이 한미광 때문에 약간의 의심이 들지만 한미광만 가지고 이것을 기물이다 아니다 라고 판정을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진위 여부를 떠나서 뭐 진짜면 어쩌고 가짜면 어쩌겠습니까? 진짜라고 해서 누가 이거를 사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얼마예요? 그러면 뭐 얼마입니다 한다고
이걸 누가 사가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거 진품입니다, 이거 사세요 한다고 해서 누가 믿고 사겠습니까? 그냥 제가 그냥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걸 곧대로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품이면 어떻고 가품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제가 좋아서 내가 진품이라고 믿고 내가 이 정도 기물이면 그래도 훌륭하다, 연대감 봐서 오래되지 않았느냐, 이 정도면 어디 가서 당삼채 이렇게 쭉 놓고 봤을 때 빠지지 않는 기물 중에 하나다 라고 자부심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소장가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물이 무조건 기물이 진품이어야 좋고 가품이면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품이든 가품이든 본인이 그 기물에 대한 애정 또는 소장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저도 이제 여러 유튜버 경매 채널에 들어가서 아직도 물건을 끊임없이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구입하면 정말 기다려지고 설레입니다. 오늘 올까? 내일 올까? 항상 그 택배를 기다리면서 기물을 기다리지요. 그리고 오면 정신없이 뜯어보고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망을 했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버리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실망을 해도 내 안목으로 산 거기 때문에 그대로 잘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이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좀 해야 될 날이 있겠지요. 하지만 아직은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하나 모았던 것들, 내가 하나하나 보고 샀던 것들, 그것에 대한 미련이고 또 기물을 보면 기물을 갖고 싶은 그런 욕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 박사였습니다.